네, 안녕하세요. 늘어나는 중국 ODA와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ODA에 대한 발표를 맡은 GP3 코리아 리서치팀의 유혜민입니다. 발표는 기존 공여국과 다른 중국만의 원조 개념과 모델, 중국의 목적, 마지막으로 중국의 ODA 평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비판론자들은 기존 공여국들의 원조 모델 혹은 더 나아가 원조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원조 예산을 늘리기 어려워졌고 원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자 OECD 다그로 대표되는 기존 공여국들은 최근 개발협력 정책에서 국익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영국은 2015년 국익 안에서 글로벌 과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OECD 닥이 수원국의 빈곤 감축이 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강조해왔음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큰 변화로 보여집니다. 최근에서야 국익을 강조한 OECD 닥과는 달리 초기부터 자국의 국익을 전면에 내세워 원조를 진행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기존 공여국들과 다른 방식의 원조 모델을 수립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이 OECD 비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 공통으로 합의된 원조 원칙 및 정책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OECD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따를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트렌드는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OECD는 수원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ODA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OECD 닥은 최소 25%의 무상증여를 포함해야지만 원조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중국은 중국만의 기준에 따라 원조금의 증여율이 25%를 넘지 않아도 ODA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원조 개념과 달리 원조 모델 또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중국의 모델은 OECD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버넌스 개혁 등을 조건으로 ODA를 제공하는 OECD와 달리 중국은 수원국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웁니다. 둘째로 수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 자신도 개발도상국으로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 원조 방식을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아예 원조를 자원과 에너지 확보 및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하는 대외 경제 전략의 일부로 정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의 원조 모델은 내정 불간섭을 고수하며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무역, 투자, 원조를 연계하는 남남협력 방식의 개발 원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익을 추구하며 원조 수원국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중국의 원조 모델은 기존 원조 모델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조 방식, 원조 분야, 원조 국가에 대한 차이인데요. 첫째로 중국은 원조 지원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2000년부터 2014년 14년 동안 중국 원조 액수는 총 3,544억 달러로 미국 원조 액수인 3,964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파란색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상증여율 25%라는 OECD에서 정의된 ODA가 미국에서는 파란색 즉 93%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23%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원조는 대부분은 수출 신용, 보조금, 투자 자금 등 상업적 목적이 강한 기타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외 원조에서 상업적 목적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주요 지원 분야에서의 차이입니다.
OECD 회원국들이 주로 빈곤 퇴치와 제도, 거버넌스 개혁 분야에 주로 원조를 한다면 중국은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녹색의 에너지 그리고 하늘색의 교통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인 1대1로 구상을 밝힌 후 인프라에 대한 중국식, 다시 말해 중국 기준의 ODA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 일례로 중국은 신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지 중 하나인 지도에서도 볼 수 있죠.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23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 동안 9억 달러를 방글라데시에 지원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큰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원조 지원 국가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미국과 중국의 원조 지역을 나타냅니다. 지도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원조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다수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지역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원조액을 투입한 곳들이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라오스가, 아프리카에서는 모리셔스, 콩고 등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국익추구라는 목적 아래 기존 공여국가는 다른 양상을 띠는, 즉 중국식 OD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국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국은 ODA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상업적 이익입니다. 중국은 ODA를 통해 안정적으로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이루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은 대다수의 원조를 국가 기반 시설 및 대형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유와 같은 원자재를 직접 받는 자원담보 차관 방식으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설 회사는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건설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자원회사는 인프라 건설 대가로 확보한 원유 및 광물 등의 현물로 수출입은행의 대출 자금을 상환해 수원국에서 중국으로 천연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ODA를 통해 천연자원 확보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며 그를 위해 천연자원이 많은 국가에 주로 OD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에 340억 달러의 대규모 차관을 지원했으며 2013년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도 갈키니시 가스전 1단계 준공식을 거행하고 같은 규모의 2단계 개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규모로 천연가스를 수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도 중국은 ODA 사업에 자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원유의 50%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콩고에도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경제 특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정치 상황이 다소 불안하고 자원 경쟁이 아직 심화되지 않은 신흥 자원 부국의 ODA를 통해 진출하고 있습니다. ODA를 통해 중국이 얻고자 하는 두 번째 이익은 정치적 이익입니다. 중국은 ODA를 통해 자국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인구 팽창으로 이주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ODA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정우상 라오스 한인회장과 신영수 세계 한인무역협회 비엔티안 지회장 등은 중국이 라오스의 2010년 동남아시아 대회 스타디움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인 아셈 국제회의장, 전국 17개 주 IT 훈련센터 등 대형 국가시설물을 무상으로 건설한 대가로 라오스로부터 중국인 1만 5천 명의 영주 자격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ODA를 바탕으로 정치적 아군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 일례로 아까도 볼 수 있었던 콩고의 은계소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한다며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 중재 판결을 앞둔 중국의 우군을 자처했습니다. 중국이 얻고자 하는 세 번째 이익은 중국 통화인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높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역 적자 등을 통해서 위안화가 타국으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무역 흑자국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위안화가 세계에서 통용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외 원조, 즉 OD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로 수원국에게 원조와 차관을 진행해 위안화의 수요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위안화는 아프리카의 교역 과정에서 공동통화라고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중국 ODA는 중국의 이익 추구라는 뚜렷한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익을 중시하는 중국의 ODA가 빈곤 감소와 수원국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까요? 중국 원조 모델의 비판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자들은 원조 모델의 목적이 수원국의 발전과 빈곤 감소가 아닌 원조를 명목으로 삼아 베이징으로 돈을 보내는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 투자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중국의 대외 원조의 기준이 수원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이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중국이 원조를 통해 상업적, 정치적 혹은 대외 선전으로 중국의 평판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을 들어서 중국 ODA의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비판자들은 중국 ODA의 부적절한 목적에 더하여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중국 ODA가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중국 원조 모델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익을 우선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에 제한된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로 중국의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은 수원국의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수원국의 지역 경제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조로 약속된 건설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물자, 노동력을 수송해 와야만 하는 구속성 원조는 결과적으로 수원국이 아닌 중국의 기업과 노동자에게 경제발전 등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로 파견된 중국 건설 노동자들의 일부가 사업 완료 후에도 불법 이민자로 남아 아프리카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국의 ODA는 수원국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다수의 원조가 차관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ODA는 수원국 부채 증대에 일조합니다. 기존 공여국들은 중국이 자신들로부터 부채를 탕감받은 최빈국들에게 중국이 차관을 늘려 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사례가 바로 중국 ODA의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2017년 말 중국 ODA를 바탕으로 건설된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스리랑카가 돈을 다 갚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 중국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는 스리랑카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국 스리랑카가 아닌 중국을 위한 OD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중국 ODA는 자국의 기업
혹은 공급자의 압력에 밀려 수원국을 배려한 투자가 아닌 비생산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수원국의 경제 발전에 제한된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국 ODA가 수원국의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비판자들의 두 번째 이유는 ODA의 혜택이 일부 권력층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에이드 데이터라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자금을 제공하여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들은 아프리카의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아프리카 정치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이익과 일부 권력층의 이익이 결탁해 실제 원조의 필요가 더 작은 곳에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수원국에서는 반중국 감정도 상당합니다. 그 일례로 잠비아에서는 반중국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마이클 사타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판자들의 세 번째 이유는 수원국의 거버넌스를 신경 쓰지 않는 중국 ODA가 부패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OECD 다그로 대표되는 기존 공여국들이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중국은 수원국의 정치 상황에 간섭하지 않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원조 모델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거버넌스 개선을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OECD 다 공여국들과는 상반된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공여국들은 중국식 ODA가 수원국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선진 공여국과 NGO들이 노력한 효과를 상쇄시키고 건강, 안전, 환경 기준 등에 있어서 낮은 곳으로의 경쟁을 가져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중국의 독자적인 석유 산업 2004년 수단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인 석유 산업 투자는 중국 ODA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잘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2004년 당시 수단에서는 대규모 인종 학살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수단에 대해 경제 제재안을 상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유엔의 경제 제재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규모의 자금을 수단 석유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인종학살이라는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한 중국은 기존 공여국들과 달리 수단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현재 중국은 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15개 외국 주요 기업 중 중국 기업이 13개에 이르는 등 사실상 수단 석유 산업의 전반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부패지수가 높은 짐바브웨, 앙골라 등에도 대규모 원조 공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수단, 콩고, 앙골라, 콩고 이런 나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나라들의 부패 순위는 아주 낮은 하위권의 순위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ODA는 중국이 부패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중국의 ODA가 과연 수원국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얘기까지는 다 중국 ODA에 대한 비판들이었는데요. 중국 ODA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중국 ODA를 옹호하는 목소리 또한 상당합니다. 이들은 중국 ODA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며 중국 원조 모델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옹호자들은 중국의 ODA에 대한 비판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국 ODA의 이면적 목적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는 옹호자들은 기존 공여국 또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라오스의 경우 중국은 노골적으로 자원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ODA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간 8천만 달러를 라오스의 ODA로 지원하는 라오스 제1위 공여국인 일본은 라오스의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경제개발 모델 수립, 메콩강 지역 개발, 자발적인 개발 참여 등과 같은 표면적으로는 라오스를 위한 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영수 세계한인무역협회 비엔티안 지회장 등 라오스의 개발협력 관계자들은 일본 역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상승시킨 후 자연스럽게 라오스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면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 회장은 스웨덴, 독일, 호주, 프랑스와 같은 기타 공여국들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들 선진국이 물밑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원조가 기존 원조국의 부채 탕감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중국 ODA의 비판에 대해서는 옹호자들은 중국 스스로가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를 상당히 탕감해 주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에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100억 위안의 부채 탕감을 약속하였으며 2016년에도 모잠비크의 부채 일부를 탕감해주는 등 저개발국의 부채 축소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패 정권 타도와 보건 안정 환경 기준 구축을 위한 기존 공여국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옹호자들은 기존 공여국 또한 역시 이러한 기준들을 별로 달성하지 못했으며 세계은행에서 엄격한 구입 조건과 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가 양자 원조 시에는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이 주요 석유 수입국인 수단의 원조와 무역을 계속하여 다르푸르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서구의 노력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역시 옹호자들은 2006년 호신타오가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수단 대통령에게 유엔과 협력해 다르푸르 분쟁을 종식시킬 것을 천명하고 이듬해 현지에 특사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중국 원조 모델에 대한 비판에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ODA는 어떤 측면에서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개발에 이익을 가져올까요? 중국 ODA의 지지자들은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중국식 ODA가 ODA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에 비해 경제 위기로 인한 기존 공여국의 재정 악화로 ODA 재원을 늘리기 현재는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은 수원국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증가시킵니다. 질적 측면에서 역시 중국식 ODA는 새로운 원조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고착화되어 있던 국제 원조 질서에 건전한 경쟁을 도입하고 경쟁을 통해 ODA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지지자들은 법의 실효성이 약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중국이 제시하는 투자 형태의 원조가 더욱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에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원조와 무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높은 성장률과 개선된 교역 조건, 공적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원조를 받은 많은 국가들 또한 중국을 기존 공여국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일례로 2015년 당시 짐바브웨의 국가 원수였던 무가베 대통령은 중국과 10번의 경제 협정을 맺으며 중국이 돕는 방법이 서구에게 바라던 방법이자 이미 그들이 했어야 하는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중국의 ODA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주로 제공함으로써 저개발국, 특히 아프리카에 부족한 인프라 시설 건설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인프라 건설 자금 부족으로 인프라 시설 수요 공급 간 큰 갭이 존재합니다.
세계은행은 만약 이 갭이 타 개도국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GDP가 1.7%만큼, 만약에 이것이 선진국 수준으로 갭이 줄어든다면 GDP가 2.6%만큼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시설에 주로 투자를 하는 중국식 ODA는 위의 갭을 사라지게 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식 ODA가 무역, 투자의 활성화와 더불어 훈련 및 기술 협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ODA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기존 공여국들의 주장대로 중국 ODA는 수원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지 않는 자국 발전만을 위한 ODA일까요? 아니면 선진 공여국들이 개도국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주장일 뿐일까요? 개발도상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기존 선진 공여국 또한 완전한 중국식 원조 모델은 아니지만 점차 국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ODA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